형님,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강남 재건축 조합원 지분인데 확실히 오를 겁니다. 이 돈이면 은퇴 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요. 동생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저는 50대 중반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합쳐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흔한 주식 투자 한번 해본 적 없고 부동산 투자도 오직 실거주 목적이었어요. 그런 제가 퇴직을 앞두고 왜 그리도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후회와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모든 시작은 20년 지기 친구와의 술자리에서부터였어요. 그 친구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과는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며 호탕하게 웃는 친구를 보며 내심 부럽기도 했죠.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친구는 제게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도 이제 은퇴할 때 됐잖아. 그냥 놀면 뭐하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남 재건축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준대. 조합원 지분이라 나중에 입주권 나오면 대박이라고 하더라.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재취업도 쉽지 않아 보였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노후를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친구의 말에 혹했던 건 아마도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친구는 저를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겉보기에 신뢰감 있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분 투자가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초기 단계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준공되면 최소 몇 배는 오를 거예요. 저도 이쪽으로는 도가 터서 형님 같은 분들 몇 분 도와드려서 다들 대박 나셨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저를 현혹했습니다. 주변 시세와 예상 수익률,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까지. 저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친형제처럼 느껴져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물건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분들한테만 공개하는 겁니다. 형님도 제 친구분이시니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미 계약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조급함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송금했고 일주일 뒤 중도금으로 5억 원을 더 보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건 무조건 된다고 말하자 결국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저는 투자한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떻게 살지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전원주택의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부동산 전문 투자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걸고 문자도 여러 통 남겼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친구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괜히 초조하게 굴지 마. 그 사람 원래 바빠서 전화 잘 못 받아. 나중에 되면 다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가 일한다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며칠째 비어 있는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그가 보여줬던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었고 제가 계약했던 조합원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오피스텔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억 원은 아내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고 5억 원은 제 퇴직금과 노후자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었어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저를 싸늘하게 쳐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은 저를 더욱 죄어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거듭 사과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노후는 이제 어떻게 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었죠. 아내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아내와 다투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나를 믿어준 아내에게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내는 한순간에 사라진 노후 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미 잠적한 뒤였고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노후 자금도 대부분 사라져버렸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퇴직 후 계획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원주택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여유로운 노후는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지 못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함과 함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서로 등 돌리고 잠이 들었고 식탁에서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부부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아내는 제 대답 없는 모습에 더욱 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은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죄인이 되었고 저 자신에게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술에 의존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술을 마셔야만 잠시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에 더욱 지쳐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와의 이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저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니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고시원의 좁고 갑갑한 공간은 저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지난날의 화려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과거의 모습은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시원에 틀어박혀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충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처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쓰디쓴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변변한 경력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나이를 문제 삼았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누렸던 지위와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낱 백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 일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쉬면 불안감이 엄습했기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나니 앞으로 한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간신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병원비로 다 쓰고 나니 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시원 월세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저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꿈꾸던 노후는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고시원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고시원을 나와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대합실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배고픔, 그리고 밀려오는 절망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고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저는 다친 팔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복지 상담원 한 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팔이 나으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저는 재활치료에 매진했고 다친 팔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이 아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는 없었지만 성실함과 끈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허드렛 일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식당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성실함을 좋게 봐주셨고
저는 조금씩 식당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돈과 명예만을 쫓아 살았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동료들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되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월급을 모으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60세에 은퇴하는 것은 더 이상 꿈꿀 수 없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픔과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제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 합니다.